자, 그러면 데일리 인트 우리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교양과 또 지식을 겸비하신 우리 박근영 부장님. 네. 주말에 진짜 시간이 어디서 나셔서 파묘도 모시고 오케스트라도 가시고 공부도 하시고, 야, 뭐 다 주식을 위해서 하는 거죠. 주식을 위해서 와. 참고로 이제 개편되면은 다음 주부터는 네. 이 마감 방송이 5시 10분부터 40분부터 네,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시간 잘 보시고 박근영 부장님 시간은 늘어나나요? 이제 50분 정도. 와우.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50분이면은 더 많은 내용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더 알차지는 우리 퇴근길 라이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뭐 큰형님이신 우리 3프로 형님들이 돌아가면서 또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더욱더 알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동향부터 먼저 짚어주신다면요. 네, 코스피는 7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는데요. 마이크론이 HBM3E 양산을 한다는 게시 소식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하락 출발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다소 좀 주춤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면 이제 2차 전지 상승 출발한 가운데 제약바이오와 화장품, 자동차, 인터넷 등이 소폭 반등 보였는데 거의 뭐 보합 수준, 강보합 수준이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두나무 관련주라든지 가상화폐, 그다음에 항공기 부품 등의 테마군 강세였는데, 가상화폐는 역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 관련된 뭐 가격이 월등하게 올라오면서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있고요. 개장 후에 주가지수 선물이 하락하면서 양시장 하락 전환하면서 코스피는 2630선까지 오전에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규모를 확대하면서 9시 40분 이후에 주가지수 선물 반등을 모색했고요. 코스피는 전일 밸류 프로그램 재료 소화 이후에 경제지표를 기대하면서 관망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피별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여전히 또 유입되고 있었고요. 우주항공 테마는 호실적 전망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코스닥은 AI 소프트웨어나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는데 엔터, 미디어 성장 우려로 인한 약세도 지수 하락의 원인이 됐다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는 오들면서 외국인 순매도 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기대안 관련해서 뭐 기업 밸류 프로그램 모멘텀이 어제부터 이제 일단락 되긴 됐지만, 다만 이제 수급을 보면 여전히 저 PBR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 자금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오늘은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에 대표적으로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현대차, 신한지주, 삼성물산,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전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업종별로는 운수장비 강세였는데 특히 이제 방산주 상승세가 뚜렷했는데, 수은법 개정안이 29일 본회의 통과되는 기대가 되면서 수주와 실적 추가 기대감이 또 가세했고요. 특히 오늘은 8천억 규모의 첨단 방호 시스템 계약을 발표한 하나에이로 시스템이 급등했습니다. 그동안 소외됐던 조선도 감세 보이면서 삼성중공업 상승했고요. 기관 순매수권에 관련해서 상위권에 위치했던 셀트리온 상승하면서 의약품 강세 주도도 했고, 반면 이제 운수창고업 관련해서는 다소 조금은 유통 그리고 통신업이 수익률 최하위권에 위치했습니다. 하락 종목 내에서 특징주는 최근 초전도체 신사업 추가로 급등했던 아센드유가 단기 차익 매물에 강하게 출회되면서 급락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에 하락했는데 전업종 약세 기록하면서 특히 엔터주 부진에 오락문화 하락했고요. 뒤이어서 소프트웨어, 통신 장비도 하락했는데, 엔터주는 하이브가 영업이익단은 괜찮게 나왔는데 순이익단이 좀 부러졌고, 더군다나 이제 일부 이제 앨범 판매가 더 좀 부진하게 평가를 받으면서 좀 좋지 못했고, 더군다나 오늘 SM 같은 경우는 카리나신가요? 열애설이 또 터지면서 네. 센티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친 것도 역시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카리나 열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시지 않았을까. 네, 깜짝 놀라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놀람보다는 이제 네, 서운함, 상실감. 정확한 표현입니다. 상실감입니다. 엔터 근데 뭐 말은 이렇게 했지만서도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올라올 기미가 없어서 좀 걱정이기도 하고, 뭐 언젠가는 뭐 턴어라운드 하겠죠. 네. 뭐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 그 중요한 거는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저희 클로징벨 할 때도 하락폭이 더 깊어지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어떻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나, 선제적인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두 분은 어떠세요, 부장님부터? 엔터요? 아니요. 그 시장 자체가. 시장 자체요? 뭐 크게 줄일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네. 아직은? 네. 그럼 시나리오나 전략에는 변동 없이 그냥 뭐. 그렇죠. 뭐 섹터에 대한 고민은 좀 있어야 되겠죠. 네. 뭐 일단 5, 6월 정도에 2차 안이 저 PBR 관련된 섹터가 나올 텐데,
뭐 관련된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쉬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어제 좀 많이 빠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저 PBR 관련주로 수급이 들어오는데 뭐 얼마 전 1월 달처럼 뭐 무차별하게 다 올라가지는 않겠죠. 네. 근데 이제 좀 그 가운데 차별화되는 섹터들이 보이게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저 PBR 관련된 기대감을 여전히 버리기에는 조금 너무 이르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반도체를 버리기에도 지금 여전히 워낙 상반기까지는 핫할 것으로 보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로테이션이 되겠죠. 뭐 어쨌든 외국인들이 더 들어오지 않으면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돌기 때문에 네. 그러면 한쪽이 이제 무너지면 또 뭐 낙폭과대 섹터가 또 갑자기 한번 올라온다든지 스타일상의 변화가 있고 당분간은 지수의 약간 박스권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종목이나 스타일의 빠른 순환매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엇박자 타는 매매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오히려 그 중심을 잡고 당분간은 좀 실적 위주로 이제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은 이제 PCA 물가가 남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 PBR 관련 뭐 2차 관련된 공개는 5, 6월 정도가 돼야 되니까 그 가운데서는 실적을 중심으로 보시고 약간 너무 빨리 움직인다기보다는 펀더멘탈을 근거해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따가도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하이닉스 오늘 5% 가까이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도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또 하실 것 같고 최평구님은 어떠세요? 일단 국내 시장의 지수 결정권이 반도체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국내 지수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는 당연히 우리 호황입니다. 호황장이니까 시장이 아주 깊이 부러지는 장일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 결정권이 이제 정책 부양이 어느 정도인 건가인데 정책 부양은 연속성 있는 정책이라는 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 반영은 뭐 전 다소 과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시장의 방어를 봤을 때는 크게 부러지는 장은 아닐 거다. 저 개인적으로는 꽤나 좋은 장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국내 시장은 특정 이슈가 있으면 가격 반영되는 속도가 지금 너무 많이 빨라요. 너무 빨라요. 가격의 반영 속도도 너무 빠르고 그 기대값도 너무 과하거든요. 바꿔서 말하면 시장이 너무 성급하게 이제 베팅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만 주의한다면 올해 장은 좋은 장일 거다. 네, 뭐 너무 서두르거나 너무 과도한 기대를 갖지 않으면 장으로는 좋은 장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하이닉스가 5% 가까이 빠지고 반도체 일부 종목들이 떨어져서인데 요 얘기로 가볼게요. 마이크론 엔비디아 AI 반도체용 HBM3E 본격 양산, 그리고 삼성전자 업계 최초로 36GB HBM3E 12단 D램 개발 소식 등의 일부 관련주 상승입니다. 네,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3E 대량 생산을 시작한다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2분기 출하를 시작해서 뭐 엔비디아 H200에 탑재될 것이다 이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진을 첫 번째 띄워주시면 마이크론 관련된 그 뭐 보도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마 이게 IR 자료인가요? 이렇게 네. 보시면 띄워주세요.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 이게 24GB 용량의 8단 HBM3E가 2분기 출하를 시작하는 엔비디아 H200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본인들 말로는 이게 마이크론 본인들 말이에요. 네. 이 경쟁사 제품보다 30% 적은 전력을 소비하면서 AI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칩에 대한 수요 급증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본인들이 좀 자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그래서 그러면 마이크론이 정말 잘하는 거 맞아? 봐야 되잖아요. 왜냐면 오늘 하이닉스가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보시면은 이게 트렌드 포스에서 낸 그 각각의 삼성, 그다음에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HBM 관련된 로드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노랗게 별표로 칠해진 게 HBM3E 관련된 early 샘플 관련된 부분이다. 엔비디아 쪽으로 샘플이 들어가는 시기인데요. 삼성이 좀 늦긴 늦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가 비슷한 시기에 들어가고 삼성이 좀 상대적으로 좀 늦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쪽의 시기도 대충 보면은 마이크론과 하이닉스 좀 빠르고 삼성이 좀 늦게 네. 가는 것으로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타임 스케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엔비디아의 GPU별 HBM 용량 전망인데 왼쪽 보시면 확실히 이제 캐패시티가 많이 올라가죠. 3E부터 해서 H200과 B100 이쪽 관련해 가지고 많이 용량이 늘어나고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엔비디아 GPU별 HBM 큐브 탑재량 전망도 역시 HBM3E부터 시작해서 이제 B100 쪽으로 늘어나면서 X100까지 이제 HBM4까지 늘어나죠. 이런 구조로 갈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AMD 같은 경우도 뭐 관련된 GPU별
HBM 관련된 용량과 그다음에 큐브 탑재량 전망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올라가게 되면 AMD 쪽도 HBM3E가 아마 이제 AMD 쪽으로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물량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관련된 마이크론 관련된 이슈는 이게 저는 좀 이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상하지 않다. 네, 당연히 마이크론도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뭐 하이닉스만 다 하고 딴 곳은 못 들어온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건 좀 잘못된 이야기고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역시 마이크론도 대응하고 삼성전자도 역시 대응을 할 거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엄블레라 리서치에서 오늘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네.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DRAM 3사의 HBM 생산 능력 추이 전망인데 보시면 이게 SK증권에서 추정치인데요. 네. 마이크론 HBM 캐파 자체가 아주 작아요. 물론 이제 3E를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엔비디아 쪽에 들어간다고 해서 예, 좀 이슈가 되긴 했지만 이게 보면 캐파가 지금 약간 붉은색으로 보이는 게 마이크론이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하이닉스가 훨씬 더 이제 캐파가 높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4분기 정도에는 아마 HBM 관련해서는 하이닉스를 좀 따라잡을 것으로 올해 연말쯤에는 이렇게 따라잡는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3E 또는 이제 4 정도 되면 전자도 아마 기회가 있을 거라 보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고요. 캐파도 충분히 이제 따라가는데 물론 이제 품질의 이슈는 있죠. 뭐 발열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잡히면서 엔비디아에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되는 납품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공식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가능성은 시간의 문제이지 가는 방향은 아마 가는 쪽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 마이크론도 하는데 삼성전자 못한다. 이건 아닐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고. 질문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그래프를 보면 수국님께서도 삼성은 저 캐파 다 어디다 쓰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분기, 2분기, 뭐 3분기 해가지고 3분기, 4분기 정도 가면 SK 하이닉스랑 HBM 생산 능력과 추이가 요게 비슷해진다. 근데 이거를 어디다 갖다가 이거를 갖다 붙여요? 샘플 콜을 통과를 해야 되죠. 캐파를 만들어 놨지만은 이게 생산 능력이 있다고 해서 콜 통과해서 납품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지금 작년부터 지금 1분기까지 이거 어디다가 HBM을 넣고 있는 거예요? 뭐 글쎄요. AMD 쪽으로도 일부 뭐 가실 수도 있고요. 뭐 추정입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엔비디아 쪽은 샘플에서 콜 통과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왜냐면 엔비디아가 작년부터 얘기했었지만 삼성전자가 우리 어디 뭐 미국에 있는 어디 뭐 서부 쪽 동부 쪽에 어떤 회사랑 뭐 한다 그래서 이거 엔비디아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한번 있어서 주가가 한번 튀었었고 엔비디아는 삼성 우리 언급도 하지 말아라. 우리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손사래를 한번 쳤었고 그래서 이 3, 4분기까지 물량이 과연 이게 맞춰지는 게 맞나? 아직도 약간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제 이거 가지고 물량이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캐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캐파가 이렇게 된다. 네, 생산 시설 캐파를 갖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의 뭐 품질 문제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저희가 좀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는 거고. 추정만. 그러니 이제 공식적인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삼성이 좀 늦은 이유가 그 부분도 있고, 그 기술적으로 지금 마이크론이 좀 앞서가는 것도 트렌드 폴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까 타임 스케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전자가 좀 늦는 것은 맞는 거죠. 근데 이제 과연 이 시기에 맞추어서 좀 늦게라도 전자가 명확하게 들어가는지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마이크론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못할 거라고 또 단언 짓는 것도 그것도 아닐 거라고 보는 거고 현재 마이크론이 한다고 해서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하이닉스가 5% 빠졌지만은 그렇게 또 빠질 일이냐 보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이 캐파가 마이크론은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하이닉스에게 타격을 줄 정도이냐? 물론 이제 독점적으로 가던 이 시기에서 하이닉스가 좀 이제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왔다는 이슈 때문에 빠질 수는 있는데 이걸 가지고 오히려 좀 좋은 기회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주가 많이 빠진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마이크론 캐파가 의미 있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면 경쟁사에서 어떤 하이닉스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 시장이 커지는 쪽에서 마이크론의 캐파가 크지 않고 또 마이크론의 수율 문제가 정말 잡혔을까? 그거 알 수 없는 거죠. 만드는 것과 수율 문제는 또 다른 거거든요. 완전 다른 얘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엄블레라 리서치에도 아까 캐파 보여줬잖아요. 마이크론 현재 캐파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지 않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수율이 마이크론 쪽이 아주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게 만드는 것과 수율 관리 시스템 자체 구축하는 것은 마이크론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수율 계산 기반으로 안정화 들어가 있는 것은 하이닉스 쪽이 훨씬 더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또 저희 지금
아파트 같이 살고 있는 저와 함께 재건축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우리 위원 중에 한 분이 네. SK 하이닉스 위원이에요. 그래요? 연구원이에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오.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저는 별로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어. 개인적으로 만나봐서 물어봐도.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안 된다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HM 자체의 어떤 연평균 성장률이 50% 이상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독점으로 간다. 이건 좀 아니죠. 하이닉스도 캐파 문제가 있고 그 수요에 대비해서 하이닉스가 캐파를 늘린다 하더라도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지금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그 가정 자체가 잘못된 거다. 역시 근데 이거는 예정된 수순이라 봅니다. 그래서 뉴스를 빌미로 만약에 하이닉스가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누군가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올해 완판이 끝났고 그다음에 HBM4 기술 개발과 TSMC에 관련된 협업을 계획하고 있고 다음 스텝으로 이미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급락할 수는 없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고민이 좀 깊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마이크론의 HBM 캐파가 좀 적고 수율이 낮고 퀄리티가 주장한 만큼 좋지 못하는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HBM3E 관련된 양산 진입 순위가 좀 밀린 점은 분명히 삼성전자는 좀 아쉽고 네. 굉장히 좀 지금은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기가 맞죠. 따라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봐야 되는데 아무튼 작년에 5월에 HBM이 AI GPU 메모리 등장했고 어쨌든 HBM 캐파 관련 확대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HBM 양산 자체가 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누가 양산하냐 이건 이제는 의미가 없는 시점이고 이제는 이제 제대로 돈을 버느냐 이제 수율의 문제가 잡혀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보는 네.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아마 그 다음에 수율이 잡히고 이 HBM 쪽에서 올해 실적이 올라오면서 메모리 쪽에서 어쨌든 수익으로 확실히 이제 뭔가 보여주면 HBM에서 뭔가 수익성 기회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 확인되는 구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반도체 업체 간의 마케팅 주장은 마이크론이 경쟁사 대비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좋다 이야기하는 것은 네. 본인들의 마케팅 그냥 이야기하는 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오늘 종목이 역시 이제 어제 한미반도체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오늘 네. 그 가운데서 공개 일학이었죠. 그리고 K시텍도 좋았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현대차증권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그 기사에 H200에 마이크론이 탑재된다고 이야기 나왔잖아요. 근데 미국 내 수요는 비백 수요, 그러니까 2분기에 엔비디아 쪽에서 낼 걸로 보는 비백의 수요가 공급 대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역시 지금의 포커스는 H200이 아니고요. 비백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분이 봐야 되고 그리고 ASP 단가가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지금 H200에 마이크론이 들어간다고 나왔지만은 그쪽 포커스가 이제는 좀 대세가 아니고요. 비백 쪽에 2분기부터 나오는 비백 쪽의 수요에 대한 공급을 누가 하느냐가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이쪽을 봐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현대차증권의 이야기는 제너러티브 AI 구현을 위한 HBM이 역시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역시 이 니즈에 맞추어서 기존 서버 중심의 아키텍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CXL 등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이야기 나오고 역시 이제 삼성전자가 HBM에서 좀 늦어지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PMI라든지 그다음에 CXL 쪽으로 삼성전자가 좀 포커싱을 두고 굉장히 좀 강조를 또 하고 있고 조만간 CXL 관련된 기본적인 이제 물건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공개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될 텐데 이 부분을 되다 보면 AI 관련된 고성능 CPU에는 100개가 넘는 코어가 존재하는데 이 코어가 증가할수록 코어를 담당한 충분한 메모리가 필요하고 이걸 통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차세대 인터커넥트인 CXL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글로벌 관련된 시장은 22년도에 17억 달러 약 2조 2,300억 시장인데 28년까지 150억 달러 약 20조 8천억 한 10배 정도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 서버 시장에는 이미 대역폭 확장을 위해서 CXL이 적용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HBM과 병용 적용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CXL 서버 시장이 28년까지 12% 정도 대책될 걸로 보는데요. 전체 서버 시장에서 CXL 시장은 80% 차지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24년부터 인텔이 시에라 포레스트가 출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의 기회가 본격화될 거다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대자동차 리포트에서는 결국은 한미반도체, K시텍,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QRT 이런 종목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QRT가 날아갔죠. 네.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급등을 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의 16단 HBM3 설계구조 변경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 그리고 HBM4에서도 TSV 관련된 TC 본도 관련된 수요가 견조하고 TSMC나 엔비디아 얼라이언스의 수요가 된다 봤습니다. 그리고 K스택은
디바이스 내 초미세 반도체 불량률을 줄이는 핵심 기술인 초임계 세정 장비가 향후 동사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CXL 수익성 확보나 제품 경쟁 확보를 위해서 내재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CXL 컨트롤러가 채택되면서 PIM이나 HBM 등도 동사의 IP가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봤고요. 그다음에 QRT 같은 경우도 신규 디바이스 출시에 따른 신뢰성 급사 확대에 따른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해서 오늘 주목을 받은 종목들이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시면은 근데 오후에 이게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36GB HBM3E 12단 개발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업계에서는 최초로 36GB HBM3E 5세대 HBM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12단 적층 관련된 디램 개발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어디에 이제 납품 계약을 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마케팅용으로 기사를 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선점이나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이르면 이달 말 양산 계획 중인 8단 적층 24GB의 HBM3E보다 훨씬 더 고성능과 고용량 제품으로서 이제 삼성전자가 다음 버전에 대해서 선점을 하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전자가 일단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뭐 기사를 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사활을 걸고 있고 뭔가 선점을 하기 위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삼성전자도 급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오늘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처럼 HBM으로 주가가 오른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그래도 강보합으로 뭐 어느 정도 돌면서 주가가 방어됐고 이제 하이닉스는 또 빠졌다. 5% 정도 빠진 것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영향이 있었다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뭔가 엔비디아와 계약했다. 이건 나온 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조금 확인은 필요하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이 KB증권도 이 관련해서 이제 선제적 AGI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이 칩인데 이거는 관련해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메타라든지 그 다음에 오픈 AI 그리고 모든 AI 전문가가 AGI를 원한다 언급을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은 소프트뱅크도 지금은 AGI 칩 개발에 130조 원 투입한다 이게 나오니까 매력적인 파트너로서는 KB증권에서는 역시 삼성전자가 AGI 칩 설계, 생산, 첨단 패키징까지 턴키 체제가 가능하다 해서 굉장히 좀 KB증권은 삼성전자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가온칩스 관련 경우도 디자인 하우스 쪽으로 이제 턴키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역시 이제 오늘 그러면 메리츠증권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에 대해서 메리츠증권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 다음 사진 보이시면 메리츠증권에서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자, HBM 경쟁사 인증서를 제기됐을 때 당시 반응입니다. 이 보시면 동그랗게 표시된 부분이 보이시죠? 경쟁사가 HBM 인증을 했다는 나오면서 항상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동그랗게 보이는 부분들이. 그리고 제일 오른쪽 보시면 이제 인증 관련해서 나왔을 때 오늘 주가가 많이 5% 정도 빠졌거든요. 메리츠증권이 이걸 왜 보여줬을까요? 인증서를 제기됐을 때 주가가 빠졌지만 계속 그 다음부터 주가가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아마 조정기가 어느 누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메리츠증권에서는 HBM 관련된 하이닉스의 추정치를 매출액을 9조 9천억, 영업이익을 약 4조 7천억 정도로 보기 때문에 시장 내 압도적인 지위는 아마 분기 실적으로 확인될 거고 상반기 정도까지도 충분히 좋게 볼 수 있다라고 아마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차트를 올리면서 메리츠증권은 아마 이번에 빠지는 것이 하이닉스 쪽은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이닉스가 그동안 2월 달에 좀 많이 치고 올라왔고 독보적으로 거기다가 기술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면서 마이크론과 삼성까지 같이 저런 뉴스가 나오니까 하락폭이 조금 더 깊지 않았나. 하지만 아까 그래프 보여주셨듯이 그런 과거의 선례들이 있으니까 좀 너무 겁먹지 말고 기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가의 상승폭이 크다는 건 그만큼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져 있다는 거고 그렇죠. 하이닉스에 투자한 투자들 대부분의 차익의 규모가 꽤나 많이 클 거잖아요. 실제로 저 역시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뭐 50명 이상이지만 대부분의 고객분들 보면 수익률 뭐 60%, 70% 그러거든요. 그럼 1년에 5, 60% 났으면 당연히 차익 실현이 커질 수 있는 거고 뭐 그거 자체를 하락 자체를 뭔가 펀더멘털이 망가졌다 이렇게 보는 건 제가 좀 과도하다.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매물의 양도 약간 클 수 있으니까 정상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버슈팅이 약간 있었죠. 요거는 정말 짧게만 두 분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채팅창에
삼성전자 징하다 징해 이런 얘기하고 왜 엄틀만 하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그 GAA랑 뭐 핀팻 같은 경우도 뭐 GAA가 막 뭐 저기 3나노 해서 뭐 TSMC 잡아먹고 이럴 것처럼 기사가 뭐 많이 나오고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실제로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는 아직도 좀 힘든 상황인 거고 상황은 뭐 더 안 좋아졌죠. 인텔이 올라오면서 거기다가 요런 것도 뭐 HBM3E에 무슨 뭐 12단 18단 무슨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왜 저렇게 마케팅적으로 무언가를 내놓으면서 왜 성과가 안 나오고 왜 실적이 저럴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뭐 전자가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뭐 약간 실기를 했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전략적으로 판단을 좀 잘못했다라고도 사실 뭐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하이닉스는 어쨌든 해내면서 지금 이제 대규모 작년에 적자였지만 주가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엔비디아를 붙잡고 지금 독점적인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부분을 가져가는 거고 또 NC 뭐 예를 들어서 뭐 NCF라는 뭐 어떤 그 필름 관련된 기술을 네. 가지고 MUF 방식으로 넘어가지 못한 방식도 이제 물론 이제 NCF의 장단점이 있고 MUF의 장단점이 있는데 그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약간 좀 개선된 방식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MUF로 넘어가면서 어떤 주도권을 또 하이닉스가 잡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판단을 HBM 관련해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고 HBM도 그 전에 있었는데 그걸 좀 너무 좀 간과를 하지 않았나? 근데 그 시장에 대해서 모르고 간과를 하고 있다가 이제 막상 시장이 딱 오니까 하이닉스는 대응이 되고 전자는 그걸 못했던 거죠. 그래서 좀 아쉬운데 뭐 언론 플레이는 모르겠어요. 뭐 그걸 가지고 뭐 탓할 수는 없죠. 본인들이 선점하기 위해서 뭔가 지금 이 시장이 핫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뭔가 늦은 건 맞고 이제 어떻게 그걸 정말 확인시켜 주느냐가 이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지금 상반기 내에 삼성전자가 막 엄청나게 뭔가 있을 거라 생각은 안 해요. 하반기 뭐 한 4분기 정도 되면 뭔가 확인될 거다. 이 정도만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이 돼야 할 부분들이 있고요. 당분간 그래도 상반기까지는 하이닉스 위주의 뭔가가 진행될 것을 보긴 보는데 전자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뭔가 빨리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HBM 말고 자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CXL이라든지 다른 쪽의 어떤 방점을 계속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쪽에서 본인들이 이제 기선을 잡기 위한 차세대 그러니까 뭐 HBM3와 3E를 가지고 지금은 경쟁을 말할 수는 없고 4라든지 이제 다음 차기 어떤 제품에 대해서 먼저 뭘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적층 구조도 아까 뭐 12단인가 이렇게 쌓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8단 정도보다 더 이제 슬림하다 이야기 나올 정도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경쟁력을 계속 이제 우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여러 가지 품질의 문제잖아요. 엔비디아 그렇죠. 쪽에 들어갈 때 반려 문제나 뭐가 품질이 안 되니까 공식적으로 뭐가 확인이 안 되고 뭐 엔비디아 계약을 했다 이 말을 못 하고 이게 있다 보니까 답답한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극복을. 근데 본인들이 뭐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뭔가 안 되는 게 있겠죠.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네. 정확하게 다를 내부적인 볼 수는 없지만 근데 그걸 극복해내야만이 주가는 될 것 같다 생각이고요. 근데 역시 그래도 시간의 문제이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거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두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투자 매력 유효하다라는 분석 등의 은행 상승입니다. 네. 역시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은 역시 저 PBR 관련주 중심으로 샀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좀 많이 빠진 뒤에 오늘은 낙폭이 좀 그래도 좀 브레이크가 좀 걸리는 분위기였고요. 네네. BNK 투자증권의 보고서를 통해서 역시 이제 은행주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PBR이 0.36배, 과거 평균 국내 주요 섹터, 주요 해외 은행 대비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평가 보고서를 또 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전일 금융 섹터별 외국인 기관 투자 매매 동향 등등을 나타내는데 왼쪽 보시면 붉은색이 외국인 투자자고 이제 그다음에 회색이 기관 투자자인데 역시 이제 은행을 기관이 엄청 때렸습니다. 손모도 많이 때렸죠. 보시면은 증권은 오히려 기관이 좀 샀고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더 쏟아냈다는 거고요. 외국인들은 은행을 좀 팔기도 했고 증권을 좀 팔았지만은 손보는 또 어제는 외국인 투자 오히려 샀어요.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만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나왔을 때 오른쪽 보시면 근데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 투자는 역시나 은행 쪽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증권을 조금 샀는데 기관은 오히려 증권을 더 많이 샀고요. 왼쪽 제일 오른쪽 보시면 손보사 그쪽은 기관보다 외국인이 더 많이 샀다. 그래서 기관 오히려 은행하고 증권 쪽으로 좀 집중을 했고 외국인들은 은행과 손보 쪽으로 좀 집중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누적으로 보면 은행에 들어간 것이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융사를 볼 때는 은행 쪽으로 이제 집중된
수급이 들어왔다 이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사진 보시면은 23년 대비 24년 은행주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현황인데 역시 이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은 KB금융과 신한제주 하나금융 쪽에서 역시 23년 대비 24년에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중적으로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네. KB금융, 신한제주, 하나금융이 돋보이는 게 그 이유 때문이고요. 오늘 신한제주도 올라왔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24년 이후에 9년간 지배수주 순이익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는데 이게 정부가 발표한 밸류업 지원 방안이 끝이 아닌 시작이다 이 이야기를 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아직은 긍정적인 요소가 많고 충분히 다시 한번 볼만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화투자증권에서는 은행 섹터에 대해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이 이 은행은 정부의 정책을 기다리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권거나 강제가 없었어도 탄력적인 자사주 결정을 통한 DPS 상승을 이미 계획을 그려왔고 이미 실행 중에 있었다라고 한화투자증권에서 이제 평가를 했고요. 네. 당국이 인식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기업이 효율적으로 자본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나 금융주는 더 적합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 법령에 근거한 규제 자본 비율을 상회하는 여력을 보유했어도 결국은 자본 정책이 자유로우지 못했다. 이거 부분 때문에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전형적으로 아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대형은행주의 DPS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형은행주의 DPS 같이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띄워주시면 여전히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DPS가 뭐예요? 은행주들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그 상승되는 배당주 관련된 부분 이슈거든요. 아, 디비덴드구나, DPS가. 디비덴드 아, 디비덴드 퍼 쉐어구나.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음. 정책적으로 약간 뭐 배당을 좀 하지 마라, 뭐 좀 보수적으로 해라 이런 말들이 정책적으로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왔고 오른쪽 보시면 미국의 대형은행주의 DPS도 쭉쭉 올라왔는데 JP모건이 제일 높지만 사실 우리나라 은행들도 꽤 높게 계속적으로 형성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대형은행주들이 2에서 3%대 낮은 배당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배당주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배당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레이팅이 될 수 있는 구조다 이게 봤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하나투자증권 이야기를 받고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골드만삭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리포트인데 이게 뭐냐면 역시 한국 시장에 대해서 밸류의 발표 예상과 이제 일치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과 같은 강제적인 요소보다 자발적 행동 기업이 장려됐는데 역시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5월 달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거지만 역시 긍정적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외국인들은.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충분히 기대했던 정도 수준에서 나왔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이다 보는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지금 또 다른 IB들도 여전히 대부분 국내 어제 발표에 대해서는 아직은 실망하지 않았다는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KB증권의 자료입니다. 보시면 그 2023년 1월에서 3월까지 일본과 그리고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한국을 비교하는 것인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일본의 증시 흐름은 1월 초에 PBR 0.2배 이하 기업들의 주가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위쪽 오른쪽 보시면 네. 큰 폭으로 상승한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 1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는 PBR 0.6배 이하 기업들의 연초 대비 상승률은 10에서 15% 그리고 0.6배에서 3배까지 연초 대비 상승률은 10% 정도 그리고 1배 이상 기업들의 연초 대비 상승률은 5% 내외였는데 그 뒤에 3월 중순부터 PBR 낮은 기업들의 낙폭이 큽니다. 0.2배 이하나 0.4배 이하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더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났던 거고요. 근데 그 뒤에 3월 말 이후부터 프라임 및 스탠다드에 상장한 약 3,300개사의 저평가 요인 분석과 개선 방안 요구, 그러니까 추가적인 안이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다시 흐름들이 이제 재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를 나타내는 표인데 한국이 이제 비슷한 흐름이라는 거죠. 1월 말까지 초기에는 0.2배 이하 기업들의 기업 주가 가장 큰 폭으로 똑같이 나타났고 2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저PBR 기업들 중심의 상승이 진행되면서 역시 고PBR 업종들은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0.2배 이하 기업들 상승률이 25%까지 올라갔고 0.2에서 0.8배 기업들은 10% 그리고 0.8배 이상의 기업들은 5% 정도 올라왔는데요. 후기에 2월 말 이후부터는 PB 낮은 기업들은 낙폭이 가장 크게 똑같이 흐름이 나타났고 상승률이 제한적이었던 0.8배 이상 기업들은 낙폭도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후속 어떤 안이 나오면 아마 일본처럼 똑같이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KB증권에서는 똑같은 흐름으로 일본과 한국 시장의 흐름들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밸류업 아직 실망하지 말자. 기대해 보자. 아직은 남아있는
추세가 연속성 있는 정책이라고 보고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 정책에 대한 뭐 실망감이나 아직은 의심 같은 것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은 좀 높은 것 같긴 해요. 저. 네네. 그래서 뭐 총선을 앞두고 좀 낸 거 아니냐 말은 있지만 이게 어차피 일본을 따라가는 정책으로 시작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몇 가지 세제 관련된 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비한 것은 분명히 어제 맞다고 볼 수는 있지만 올해 어차피 그 개선안이 나온다고 보면 미비점을 이제 좀 보완해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세제 개편안이나 상품 개정도 같이 진행을 하겠다고 어제 이제 금융위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추가 제한이 나온다고 한다면 역시나 2차 랠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중간에 이제 좀 갭이 있죠. 한 달 정도가 아니라 지금 2월부터 3, 4월 갭이 있고 왜 총선이 있고 그다음에 5월 달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조금 갭이 있는 상태에서는 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이에서는 어떤 빠른 순환매나 실적과 관련된 기본적인 펀더멘탈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서 역시 5월을 한번 확인하고 실망을 하더라도 그때 해보자 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실망을 하더라도 그때 해보자. 알겠습니다. 좀 해줬으면 좋겠어. 진짜 진정성 있게. 화끈하게. 화끈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죠 아마. 고민 흔적이 많이 보인 것 같아요. 다 막아놓고 주식까지 못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너무 슬프잖아요. 다 막아놓고 미장으로 탈출하는 이런 국민들이 많다는 게 저는 너무 슬픕니다. 맞아요. 국내 시장의 메리트를 높이는 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짧게 트위치랑 수소차 어떤 거 할까요? 네, 뭐 그냥 둘 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트위치 서비스 종료가 오늘 27일 이제 한국에서 유료 서비스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직과 그다음에 아프리카 TV 두 개가 있는데요. 역시 이제 흥국증권에서 오늘은 치직은 오픈 베타 런칭을 26일부터 했고요. 아프리카 TV는 푸모라는 명칭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관련해서는 치직 같은 경우는 스트리머 흡수가 좀 더 용이하고 아프리카 TV는 시청자 유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부분에서 우려 요인이 제거돼서 오늘 아프리카 TV가 이제 다시 올라가면서 오늘 신고가 나왔나요? 굉장히 좀 높게 오늘 주가도 올라가서 전반적으로 아프리카 TV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 볼 수 있는 거고 네. 수소차 관련해서는 니콜라 상장 폐지 우려 관련해서 이제 역성장 이야기가 있었죠. 이 부분 영향 때문에 결국은 니콜라에 관련된 좀 부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수소 관련해서 SNE 리서치에 따르면 또 약간 수소 연료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총 판매량이 30.2% 감소했다 이야기 나오니까 좀 시장에 대해서 역시나 우리가 이제 우려를 하고 있죠. 전기차보다는 수소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아직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소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불거지면서 관련주들이 좀 오늘 하락세가 특별히 나타났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위치, 수소, 그리고 은행주 플러스 밸류업 프로그램과 PBR 거기다가 반도체 오늘 반도체에 관심이 많으셔서 좀 시간을 많이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 박혜정 부장님과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의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